돌아온 남자. 일부 귀환. 2025년 11월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앞 70대 노인 한 명이 정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3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이곳은 여전히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대문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담벼락에는 덩굴이 자라나 있었다. 하지만 그가 심었던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가을 햇살을 받고 있었다. 가지에는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노인은 그 감나무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30년. 긴 세월이었다. 아들이 초등학생에서 중년이 되기까지, 딸이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기까지. 그는 그 모든 순간을 놓쳤다. 졸업식도 성년식도 결혼식도 아무것도 함께하지 못했다. 노인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신 뒤 초인종을 눌렀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과연 그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아니, 자신을 받아줄까? 30년이나 버린 남편, 버린 아버지를 다시 받아줄까?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 세월이 흘러 조금 낮아졌지만 분명 영희의 목소리였다. 노인은 입을 때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메었다. 한참 만에 겨우 떨리는 음성이 흘러나왔다. 나호석이야.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다. 노인은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쿵쾅쿵쾅.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뛰었다. 그리고 곧 현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노인을 빤히 쳐다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이마의 주름, 눈가의 잔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노인이 기억하는 그 젊고 아름다웠던 아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다. 맑고 깊은 눈빛. 그가 사랑했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뭐라고요? 나호석이야. 장호석. 여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손이 떨렸다. 문틀을 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다. 장난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은 3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장난이면 그만두세요. 이건 너무 잔인한 장난이에요. 돌아가지 않았어. 나 살아있어, 영희야. 정말이야. 그 말과 함께 노인이 손을 들어 오른쪽 귀를 만졌다. 긴장하면 귀를 만지는 버릇. 결혼 생활 내내 영희가 그거 고쳐라며 놀렸던 그 버릇. 영희의 눈이 흔들렸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노인은 계속 말을 이었다. 우리 결혼식 날 비가 왔잖아. 너 원피스에 흙탕물이 튀어서 울었고 나는 내가 우는 게 귀여워서 웃었다가 뺨 맞았어. 신혼여행 갔을 때 내가 멀미해서 배 안에서 꼼짝 못하고 나만 갑판에서 사진 찍었지. 돌아와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삐졌던 거 기억나? 그리고 준수 낳던 날 밤 내가 병원 복도를 수십 바퀴 돌면서 기도했던 것도. 수진이 태어나던 날은 첫눈이 내렸고 너는 눈을 보면서 웃었어.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건 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가족만 아는 아주 사소한 순간들이었다. 그럴 리가 당신이 어떻게 지금. 바로 그때 집안에서 50대 남성이 걸어 나왔다. 반백의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다. 회사에서 막 퇴근한 모양이었다. 어머니 누구세요? 왜 울고 계세요? 준수야.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이 이제 중년의 남자가 되어 있었다.
턱에는 수염 자국이 있었고 이마에는 주름이 졌다. 어깨는 넓어졌고 목소리는 굵어졌다.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다. 내가 초등학교 때 개미를 줄지어 세우는 게 취미였지. 개미한테 이름도 지어줬고 1번부터 100번까지. 특히 50번 개미가 제일 크다고 아빠한테 자랑했었어. 너 그때 개미 관찰 일기도 썼잖아. 선생님이 칭찬해줬다고 집에 와서 막 좋아하고. 준수의 표정이 굳었다. 그 기억은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다. 심지어 친한 친구들도 몰랐다. 어렸을 때의 부끄러운 취미였으니까. 하지만 그는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사기꾼이시네요. 집 알아보고 미리 조사해 온 거죠? 요즘 이런 수법 많다면서요. 돌아가신 분 행세하면서 재산 노리는 거. 준수야, 아빠야. 나야. 정말 아빠야. 우리 아버지는 30년 전에 실종됐고 23년 전에 사망 선고받았어요. 지문도 맞지 않을 텐데 뭘 믿으라는 겁니까?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준수는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그때 2층에서 40대 후반의 여성이 급히 내려왔다. 웃음기 없는 얼굴에 지친 눈빛을 가진 여자였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엄마가 왜 울어? 그녀가 노인을 보는 순간 시간이 멈췄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다. 노인도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막내딸. 실종될 당시 8살이었던 그 아이가 이제 중년의 여인이 되어 있었다. 수진아. 아빠.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다. 준수가 황급히 막아섰다. 수진아, 정신 차려. 이 사람 사기꾼이야. 우리 가족사 조사에서 온 거라고. 아니야, 오빠. 수진이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손을 뻗어 노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주름진 얼굴, 움푹 들어간 눈, 거칠어진 손.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다. 아빠 맞아. 눈빛이 아빠 눈빛이야. 나 기억해요? 내가 8살 때 자전거 배우다가 넘어져서 무릎 다쳤을 때 아빠가 업고 병원까지 뛰어갔던 거. 그때 아빠 등에서 아빠 심장 뛰는 소리 들었어요. 쿵쾅쿵쾅 빠르게 뛰었어요. 노인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수진아,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하는 걸 못 봐서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2부 의심. 경찰서에서 신원 확인이 진행됐다. 형사는 노인의 지문을 채취했고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했다. 컴퓨터 화면을 지켜보던 형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지문이 일치하지 않았다. 30년 전 장호석의 지문 기록과 완전히 달랐다. 이봐요, 할아버지. 형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누가 시켰어요? 보험금 노리는 겁니까? 아니면 재산 분쟁 때문에? 나는 장호석입니다. 30년 전에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문이 왜 안 맞죠? 설명 좀 해보세요. 지문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은 게 지문이에요.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봤다. 손가락 끝에는 희미한 상처 자국들이 보였다. 불규칙하게 얽혀있는 흉터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할 수 없었다. DNA 검사해보죠. 시간은 걸리지만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DNA 샘플을 채취하고 노인은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다. 준수는 운전대를 꽉 쥔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백미러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영희는 조수석에 앉아 계속 눈물을 닦았다. 휴지는 이미 여러 장이 젖어 있었다. 수진만이 뒷좌석에서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노인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다. 오랜 노동의 흔적이 느껴졌다. 집에 도착하자 준수가 어머니를 붙잡았다. 어머니, 이 사람 쫓아내세요. 아버지 보험금으로 산 이 집까지 빼앗으려는 속셈이에요. 요즘 이런 사기꾼들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제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케이스 진짜 많대요. 하지만 준수야, 저 사람이 아는 것들은 조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조사하면 다 나와요. 가족사 같은 거. 누가 정보 판 걸 수도 있어요. 옛날 이웃이나 친척 중에 누가 팔았을 수도 있고요. 수진이 끼어들었다. 오빠는 아빠가 돌아오면 안 되는 거야? 재산 때문에. 오빠, 지금 이 집 가치가 얼마나 올랐는지 계산하고 있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나는 가족을 보호하려는 거야. 저 사람이 진짜 아버지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지문도 안 맞잖아. 이게 정상인 것 같아? 그럼 왜 우리만 아는 것들을 알고 있어? 개미 이름 짓는 것도, 자전거 이야기도.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누가 알려줬을 수도 있지. 정신 차려, 수진아. 넌 항상 이래. 너무 쉽게 믿어. 영희가 조용히 말했다. 일주일만 기다려보자. DNA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는 여기 있어도 괜찮아. 준수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상의했다. 그날 밤 노인은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청했다. 30년 만에 누워보는 자기 집이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자신이 직접 붙였던 야광별 스티커가 아직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던 해에 함께 붙였던 것이었다. 아빠, 밤에 무서우면 이 별 보고 자면 돼요? 라고 물었던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다. 노인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30년 동안 숱하게 그리워했던 이 공간. 하지만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닌 것 같았다. 자신은 이방인이었다. 가족에게도 이 집에도. 새벽 2시쯤 그가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다. 안 돼, 말하면 안 돼, 다 죽어. 영희도 준수도 수진이도 제발 제발. 소파 옆방에서 자던 수진이 눈을 떴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노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이불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날 목격했어. 내가 봤어. 그래서 날 데려갔어. 신분을 지웠어. 손가락을 태웠어.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갑고 땀에 젖어 있었다. 노인이 벌떡 눈을 떴다. 공포에 질린 눈이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어디에 있는지 확인했다. 수진아, 아빠 무슨 꿈 꿨어요? 노인은 답하지 않고 수진의 손을 꽉 쥐었다. 그의 소나기에는 힘이 있었다. 살려달라는 듯한, 놓치지 말아달라는 듯한 힘이었다. 수진아, 미안하다. 너한테 아빠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학교에서 애들이 놀리지는 않았니? 아빠 없다고 아버지 날 때는 어땠어? 다른 애들은 아빠랑 같이 오는데 너는 혼자였잖아. 괜찮아요, 아빠. 엄마랑 오빠가 지켜줬어요. 오빠가 아버지 날에는 항상 학교에 와줬어요. 이제 돌아왔으니까 괜찮아요. 노인은 딸을 꼭 안았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수진아, 아빠 믿지? 지문이 안 맞아도 증거가 없어도 나는 내 아빠야. 알아요, 아빠. 저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산부 목격자들. 며칠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동네 슈퍼 주인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왔다. 저기 그 할아버지요. 장호석이라는 분. 저 그 사람 봤어요. 10년 전에 부산에서요.
제가 부산에서 가게 하다가 올라왔거든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항구 근처 공장에서 일했어요. 말수가 없고 항상 혼자 다녔는데 얼굴이 똑같아요. 귀 만지는 버릇도 똑같고요. 비슷한 제보가 연이어 들어왔다. 20년 전 대구의 한 섬유 공장에서 야간 경비로 일했다는 증언, 15년 전 광주의 작은 요양원에서 청소부로 있었다는 이야기, 5년 전에는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모두 다른 장소, 다른 시기였지만 목격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었다. 그들은 노인의 특징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오른쪽 귀를 자주 만지는 버릇, 약간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왼쪽 팔뚝의 화상 자국. 심지어 한 목격자는 그 사람이 밤마다 악몽을 꿨다고 증언했다. 준수는 더욱 의심스러워했다. 이거 다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조직적인 사기일 수 있어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조직적으로 하잖아요. 이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경찰의 조사 결과 목격자들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직업도 나이도 사는 지역도 모두 달랐다. 경찰은 혼란스러워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지문은 안 맞는데 목격자는 이렇게 많고.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수진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왜 연락도 안 하고? 편지라도 한 통 보낼 수 있었잖아요.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말할 수가 없었어. 왜요? 말하면 너희가 위험해져. 연락하는 순간, 편지를 보내는 순간 너희가 죽을 수도 있었어. 무슨 소리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노인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 입구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그 차는 사흘째 같은 자리에 있었다. 차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선팅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노인은 알고 있었다.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노인이 다시 악몽을 꿨다. 이번에는 영희가 들었다. 그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다가 소파에 누운 남편의 모습을 봤다. 그는 온몸을 떨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1995년 11월 3일 창고 시체 내가 봤어. 그들이 날 찾았어. 도망쳤는데. 잡혔어. 신분을 지웠어. 지문을 태웠어. 아파. 너무 아파. 영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남편을 깨웠다.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노인이 눈을 뜨자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다. 여보,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1995년 11월 3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발 말해줘요. 30년 동안 기다렸어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영희야. 내가 잘못 봤어. 보면 안 되는 걸 봤어. 그래서 이렇게 됐어. 대체 뭘 본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 없었다. 말하는 순간 30년 동안 지켜온 것이 모두 무너질 것 같았다. 사부 진실의 조각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가족들은 모두 경찰서로 향했다. 형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99.97% 일치합니다. 이분이 장호석 씨가 맞습니다. 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분명히 쓰여 있었다. 부자 관계 확률 99.97%.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치였다. 그는 주저앉을 것 같았다. 옆에 있던 의자를 붙잡고 겨우 버텼다. 이럴 수가 정말 아버지였어. 그럼 지문은 왜 안 맞았던 거죠? 그게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저희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인위적으로 지문을 변형시킨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 의견으로는 화학약품이나 열에 의한 손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문을 변형시켜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범죄자들이 가끔 쓰는 방법입니다. 손가락을 화학약품에 담그거나 불로 지지거나 극도로 고통스럽고 위험한 방법이죠. 하지만 왜 일반인이 그런 짓을 강제로 당하신 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됩니다. 가족들은 노인을 쳐다봤다. 노인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손가락 끝에는 희미한 화상 자국이 있었다. 불규칙한 흉터들. 그는 그 손을 주먹으로 움켜쥐었다. 그날 밤 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60대 후반의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고 문을 두드렸다. 강하고 위압적인 노크 소리였다. 똑똑똑. 3번. 그리고 멈췄다. 마치 약속된 신호처럼. 준수가 문을 열자 남자는 차갑게 물었다. 장호석 씨 계십니까? 누구신데요? 남자는 준수를 무시하고 안을 들여다봤다. 노인이 보였다. 남자와 노인의 눈이 마주쳤다. 노인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그 남자를 알고 있었다.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준수가 막으려 했지만 남자의 기세에 눌려 비켜섰다. 남자는 노인 앞에 섰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왜 여기 왔습니까?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 준수가 끼어들었다. 무슨 계약 말씀이세요? 당신 누구예요? 어떻게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요? 남자는 준수를 무시하고 노인만 바라봤다. 돌아가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안전한 곳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사시면 됩니다. 난 더 이상 못 참아. 내 가족이 보고 싶었어. 30년이야, 30년. 이제 그만 좀 놔줘. 가족을 위한다면 지금 당장 떠나세요. 당신이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위험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왔다는 것을. 그리고 곧 움직일 겁니다. 그들이 누군데요? 수진이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인 거예요? 남자는 수진을 차갑게 쳐다봤다. 모르는 게 약입니다. 궁금해하지 마세요. 당신 아버지는 30년 전 죽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려뒀죠. 조건을 지키는 한에서요. 무슨 소리예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돌아봤다. 사흘. 사흘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남자가 떠난 뒤 가족들은 노인을 다그쳤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고 입을 열었다. 앉아라. 다들. 긴 이야기야. 가족들이 거실에 둘러앉았다. 노인은 손을 떨며 물 한 잔을 마시고 말하기 시작했다. 30년 전 1995년 11월 3일 밤. 나는 회사 야근을 끝내고 집에 가던 중이었어. 그날 밤 11시쯤이었지. 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어. 차가운 가을비였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지름길로 가려고 공장지대를 지나갔어. 평소에는 안 가던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빨리 집에 가고 싶었거든. 영혜, 내가 아팠잖아. 감기 걸려서. 약 사가지고 가려고 서둘렀어.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을 기억했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잠들었던 밤. 그런데 지나가다가 한 창고에서 불빛이 보였어. 이상했어. 그 시간에 그 창고는 문을 닫아야 하는데. 호기심에 창문으로 들여다봤는데 노인의 목소리가 끊겼다. 그는 눈을 감았다. 30년 전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거기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죽이고 있었어. 정장 입은 남자 4명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어.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고 그 사람은 이미 움직이지 않았어.
얼굴도 보였어. TV에서 봤던 얼굴이었어.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때 한 사람이 나를 봤어. 창문 너머로 나와 눈이 마주쳤어. 그의 눈빛 차갑고 무서운 눈빛이었어. 나는 도망쳤고 그들은 나를 쫓았어. 나는 필사적으로 뛰었어. 경찰서로 가려고 했어. 하지만 골목길에서 누군가가 나를 붙잡았어. 뒤에서 손으로 입을 막고 차에 밀어 넣었어. 경찰이었나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그들의 사람이었어. 나는 차에 실려서 어디론가 끌려갔어. 눈을 가리고 손을 묶고 몇 시간을 갔는지 모르겠어. 차 안에서 계속 울었어. 너희 생각이 났거든. 영희와 준수와 수진이. 다시는 못 볼 것 같았어. 영희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지하시설 같은 곳이었어. 차갑고 습한 곳. 거기서 신문을 받았어. 누구한테 말했냐고, 증거는 어디 있냐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 그냥 지나가다 본 거라고. 그래서요? 거기서 그들이 말했어. 신분을 지우고 조용히 살면 가족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만약 도망치거나 진실을 말하면 영희와 준수와 수진이를 모두 죽이겠다고. 너희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했어. 준수가 학교 가는 사진, 수진이가 유치원 버스 타는 사진. 매일 너희를 감시하고 있다고. 언제든 죽일 수 있다고. 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래서 3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우리가 당신이 죽은 줄 알고 살았는데. 미안해. 너희를 지키려면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그들은 나를 여러 도시로 옮겼어. 부산, 대구, 광주, 인천 계속 다른 곳으로. 계속 감시하면서 살게 했어. 내 신분증도 가짜로 만들어주고 이름도 바꾸고. 나는 김철수, 박민호, 이상훈 수십 개의 이름으로 살았어. 지문은요? 노인이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다. 손가락 끝에 흉터가 선명했다. 태웠어. 그들이 내 손가락을 화학약품과 불로 지졌어. 지문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경찰 기록과 맞지 않는 거야. 너무 아팠어. 비명을 질렀지.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 오부 추적자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더 자주 벌어졌다. 집 전화가 새벽 3시마다 울렸다. 받으면 숨소리만 들렸다. 누군가 숨을 쉬고 있었다. 느리고 규칙적인 숨소리. 그리고 정확히 30초 후에 끊어졌다. 골목의 검은 차는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때로는 한 대였고 때로는 두 대였다. 집 앞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서성거렸다. 담배를 피우는 척, 전화하는 척하며 집을 쳐다봤다. 수진이 출근할 때도, 준수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때도 그들은 계속 지켜봤다. 준수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출동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CCTV를 확인해도 얼굴이 모자나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 식별이 불가능했다.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해요. 준수가 말했다. 내 처와 아이들이라도 먼저. 친척집이나 호텔이라도. 어디로? 그들은 어디든 찾아낼 거야. 노인이 답했다. 30년 동안 나를 감시한 사람들이야. 이 나라 어디에 숨어도 찾아낼 거야. 그들의 힘은 너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당하고 있으라고요? 바로 그날 밤 누군가 집에 침입했다. 1층 창문이 깨지는 소리에 모두가 잠에서 깼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준수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려갔다.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보였다. 물러서. 준수가 소리쳤다. 손에 든 방망이가 떨렸다. 남자는 말없이 칼을 꺼냈다. 날카로운 칼날이 달빛에 반짝였다. 그 순간 노인이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날 데려가. 가족들은 놔둬. 내가 갈게.
내가 가면 되잖아. 침입자는 노인을 보더니 갑자기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창문으로 뛰어나가 사라졌다. 마치 노인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것처럼. 경고였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유리 파편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지문도 CCTV 영상도 없었다. 침입자는 프로였다. 육부균열. 다음 날 준수가 폭탄 선언을 했다. 우리 아버지를 경찰 보호시설로 보내야 해요. 여기 있으면 우리 모두 위험해요. 제 아이들이 위험해요. 안 돼. 수진이 반대했다. 이제 겨우 아빠를 찾았는데 또 헤어져. 또 30년을 기다려.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 내 아내와 아이들 생각은 안 해? 어젯밤 일 봤잖아. 칼 들고 침입했어. 그럼 아빠만 보내면 돼? 아빠는 어떻게 돼? 아버지는 이미 각오하신 것 같아. 안 그래요, 아버지? 영희가 조용히 말했다. 준수 말도 맞아, 수진아. 우리만 생각할 수 없어.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다. 엄마도 아빠를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야. 살리는 거야. 우리가 아빠를 잃었던 30년보다 목숨이 더 중요해. 노인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내가 욕심을 부렸어. 너희를 보고 싶다는 욕심을 너희를 위험에 빠뜨렸어. 바로 그때 준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주저하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기계음으로 변조된 목소리였다. 장호석을 넘기세요. 그러면 당신 가족은 안전합니다. 약속하죠. 누구세요? 왜 우리 가족을? 내일 밤 9시 한강 고수부지 제3주차장. 혼자 데려오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 딸부터 죽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죠? 민지양. 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딸 이름이었다. 내 딸을 어떻게 알아? 딸한테 손 떼면.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장호석만 넘기면 끝입니다. 선택하세요. 전화가 끊겼다. 준수의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래요? 영희가 물었다. 아버지를 넘기래요. 그러면 우리 가족은 안전하다고. 노인이 준수의 어깨를 잡았다. 준수야, 내가 갈게. 너희는 여기 있어. 이게 끝내는 방법이야. 혼자 가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만 놔둘 것 같아요? 그래도 가야지. 내가 30년 전에 그랬어야 했어. 그랬으면 너희가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수진이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다. 안 돼요. 이제 와서 아빠를 또 잃을 순 없어요. 30년 기다렸는데 이제 또 보내요. 차라리 같이 도망가요. 해외로라도. 어딜 도망가. 그들은 어디든 찾아낼 거야. 칠부 묻혀있던 진실. 다음 날 낮 노인은 준수를 불러 말했다. 준수야, 너한테 해야 할 말이 있어. 진짜 진실을. 둘은 옥상으로 올라갔다. 노인은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다. 30년 만에 피우는 담배였다. 손이 떨려 불을 붙이기 힘들었다. 내가 목격한 그날 거기서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누군데요? 국회의원이었어. 김태윤. 당시 개혁파로 알려졌고 비리를 추적하던 사람이었지. 너 초등학생 때니까 기억 못할 거야. 준수의 눈이 커졌다. 그 사람 어렴풋이 기억나요. 의문사로 처리됐던 뉴스에서 봤어요. 의문사가 아니야. 살인이었어. 그리고 그를 죽인 사람들은 아직도 살아있어. 그중 한 명은 지금 장관이고 다른 한 명은 대기업 회장이야. 또 다른 한 명은 국회의원이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당해내요? 준수야.
노인이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사실은 말이야, 그날 내가 그 창고에 간 건 우연이 아니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난 그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어. 비밀 보좌관. 너희한테도 말 안 했지. 겉으로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실제로는 김 의원이 모은 비리 증거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 그가 나한테 증거 자료를 맡겼어. USB 하나에 다 들어있었어. 그리고 그날 밤 그 자료를 가지러 약속 장소로 갔던 거야. 준수가 뒤로 물러났다. 그럼 처음부터 아버지가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목격한 게 아니라. 그래. 그들은 김 의원을 죽인 후 나를 찾았어. 증거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려고. 하지만 난 이미 숨겨뒀었지. 그들은 날 죽이려 했지만 내가 증거를 숨겨뒀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살려둔 거야. 언젠가 그 증거의 위치를 말하게 만들려고. 고문도 했어. 하지만 난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 그 증거는 지금 어디 있어요? 노인이 쓸쓸하게 웃었다. 우리 집에 있었어. 30년 내내. 너희가 모르는 곳에. 8부 마지막 선택. 그날 밤 가족들은 거실에 모였다. 노인이 벽난로 위 시계를 떼어냈다. 오래된 벽시계였다. 그 뒤 벽에는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벽지로 가려져 있어서 모를 수밖에 없었다. 30년 전 내가 실종되기 전날 밤. 나는 이걸 여기 숨겨뒀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금고를 열자 낡은 USB가 나왔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 김태윤 의원이 모았던 비리 증거들. 뇌물수수, 횡령, 살인교사, 정치 자금 세탁까지. 수십 명의 정치인과 재벌들이 연루되어 있어.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이걸 경찰에 제출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제출할 수 없어. 경찰 내부에도 그들의 사람이 있어. 검찰에도 법원에도. 제출하는 순간 증거는 사라지고 우리는 다 죽어. 준수가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 증거로 뭘 할 수 있어요? 오늘 밤 한강에서 그들을 만날 거야. 이 USB를 넘기는 척하고 대신 녹음을 할 거야. 그들이 직접 인정하는 말을. 30년 전 살인에 대해서, 나를 납치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요. 그 녹음을 언론에 보내. 여러 곳에 동시에. 방송국, 신문사, 인터넷 언론 모두에게. 그럼 그들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 세상이 다 아는 순간 우리를 죽일 이유가 없어지니까. 위험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준수가 말했다. 안 돼. 혼자 가라고 했어. 그래서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녹음할 거예요. 아버지가 위험해지면 경찰 부를 거고요. 밤 9시 한강 고수부지 제3주차장. 노인은 혼자 약속 장소로 걸어갔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한강물 소리가 들렸다. 그의 재킷 속에는 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다. 300m 떨어진 곳에서 준수와 수진이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휴대폰에는 여러 언론사 이메일이 준비되어 있었다. 검은 승용차 2대가 도착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노인 2명이 내렸다. 한 명은 흰머리의 70대 남성, 다른 한 명은 안경을 낀 60대 남성이었다. 그들 뒤로 보디가드 4명이 따라왔다. 30년 만이군, 장호석. 흰머리 남자가 말했다. 오래간만입니다, 강 의원님. 여전하시네요. 강 의원이라 불린 남자가 차갑게 웃었다. 자네도 늙었어. 많이 늙었어. 고생했나? 30년을 감옥에서 산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보지 말았어야 할 걸 봤으니까. 증거를 가져왔나? 그 전에 하나만 물어보죠. 왜 김태윤 의원을 죽였습니까?
그분은 나라를 위해 일하던 분이었는데. 나라를 위해? 강 의원이 비웃었다. 그 위선자가 자기도 더러운 돈 받아 먹으면서 우릴 고발하려 했어. 자업자득이었어. 그가 우리를 배신했으니까. 우리 모임을 다 폭로하려고 했어. 그래서 살인을? 살인이 아니야. 제거야. 사회의 해로운 요소를 제거한 거지. 그리고 자네도 제거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너무 관대했어. 녹음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강 의원의 표정이 굳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뭐? 지금 이 순간도 녹음되고 있어요. 제 아들이 보고 있습니다. 강 의원이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부하에게 소리쳤다. 찾아내. 당장. 주변을 수색해. 몸수색. 부하들이 달려들었다. 노인의 재킷에서 녹음기가 발견됐다. 강 의원이 노인의 멱살을 잡았다. 감히 날 속여. 이 늙은이가 30년을 살려뒀더니 배신을 하고 앉았어. 이미 늦었습니다. 노인이 웃었다. 방금 전까지 다 녹음됐어요. 김 의원 살인 전 납치 30년 감금. 나요. 강 의원이 주변을 둘러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다. 찾아내. 그놈들 찾아서 죽여. 준수와 수진이 뛰기 시작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해둔 대로 여러 언론사 메일로 녹음 파일을 전송했다. 전송 완료.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한강 고수부지에서는 총소리가 울렸다. 탕. 노인이 쓰러졌다. 하지만 그는 미리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는 쓰러지는 척하며 신음했다. 왜 이러십니까? 강 의원이 다가와 노인을 내려다봤다. 30년 전에도 그랬어야 했어. 자네를 죽였어야 했어. 증거고 뭐고 다 필요 없었어. 우리 힘이면 증거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바로 그때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 불빛이 켜졌다.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들이닥쳤다. 취재 차량이었다. 카메라 불빛이 켜지고 기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저기요. 지금 무슨 일입니까? 총소리가 들렸는데요. 강 의원과 그의 일당은 도망칠 수 없었다. 카메라가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다. 방탄조끼가 총알을 막아냈다. 다 끝났습니다, 강 의원님. 30년 만에 드디어. 에필로그. 3개월 뒤. 대형 비리 스캔들이 전국을 뒤흔들었다. 강 의원과 그의 일당 12명은 모두 체포됐다. 30년 전 김태윤 의원 살인 사건도 재수사됐다. 장호석의 30년 감금 사건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장호석은 한동안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지만 재판이 끝난 뒤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됐다. 언론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저 가족과 함께하고 싶을 뿐이었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30년을 잃었지만 가족은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앞에서 장호석이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사라진 게 너희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구나. 30년이라는 시간 돌려줄 수 없는 시간이야. 영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이제 괜찮아요. 돌아왔으니까요. 그게 중요해요. 준수가 덧붙였다. 아버지, 이제는 어디 가지 마세요. 약속해 주세요. 약속한다. 이제 어디도 안 가. 죽는 날까지 여기 있을 거야. 수진이 아버지를 껴안으며 울었다. 30년 기다렸어요. 아빠를 포기한 적 없었어요. 엄마는 재혼했지만 저는 항상 아빠가 살아있다고 믿었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장호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가족들을 하나씩 껴안았다. 아내를, 아들을, 딸을.
30년 만에 다시 앉는 가족의 온기.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사랑한다.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30년 동안 매일 너희를 생각했어. 너희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잊지 않아 주기를 바랐어.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었다. 집 앞 감나무에는 새들이 날아와 앉았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긴 어둠 끝에 마침내 빛이 찾아왔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잃어버린 30년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진짜 가족과 함께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